예,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미증시 보겠습니다. 미증시는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잦아든 은행 불안에도 물가에 대한 경계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을 가했던 건 물가에 대해서 일단 회피 매물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상방에 대한 압력을 가한 건 은행 우려가 조금 더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팩웨스트가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배당금 축소키로 발표하면서 자금 잘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시장은 좀 해석을 했고요. 팩웨스트의 주가가 3.6% 오르는 모습, 그리고 대형 은행들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중소 지역은행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약세 흐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아직 시장은 은행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그 물가지수 이제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PPI, 공급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가 높은 편입니다. 이번 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년에 비해서는 5% 그리고 근원은 5.5%까지 나옵니다. 물가 잘 안 잡힌다. 여기에 일단은 시장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3대 지수는 혼조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의미 부여하기 힘든 정도의 등락률이었습니다. 자, 물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날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습니다. 1년치가 가장 중요하죠. 물론 그 전달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4월 수치는 4.4%. 시장 참여자들은, 소비자들은 1년 뒤에 물가가 4.4%라고 본다라는 그런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1월에 비해서는 요즘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4.5% 안팎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이라고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의 심리는 후행적으로 경제 상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후에 3년물도 5년 데이터도 그 전보다는 좀 올라갈 것이라는 그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FOMC 이후에 그 연내에 피봇은 없다고 이 연준에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였는데요. 동결 가능성이 우세하죠. 일단은 한두 달은 더 지금의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점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25bp 다음에 FOMC 때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원래 그 동결 가능성이 하루 전만 하더라도 91.5%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8%로 내려가고 25bp 인상 확률이 8.5%에서 이번에 12%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우려에 따른 신용 경색이 포착이 되죠. 부채 한도 협상은 교착 상태를 보이죠. 연준의 긴축의 영향 그리고 은행이 도산을 하나둘씩 하면서 소기업이나 상업용 부동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 심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그 워런 버핏도 미국에 있는 주식들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분기에 미증시에서 매도한 물량만 보면 133억 달러가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7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일부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일부는 다른 기업 주식을 또 매입을 했지만 미미한 수준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결국 이 투자를 축소하면서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현금 비중이 2021년 이후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때 워런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투자해서 돈을 쉽게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경기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당장 이 경기 우려감을 자극할 만한 부분이 부채 한도 협상 이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의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960년대 이후에 이미 78차례 협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다만 현 시장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고 단기 채권 불안 가능성, 정부 지출 삭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이제 공화당이 요구하는 게 정부 지출을 줄여라. 그래야 우리가 협의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죠. 정부 지출이라고 하면 그 안에 신재생 에너지 지출 부분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풍력이나 태양광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큰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의 악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산을 해봤는데 2011년 7월 22일부터 8월 8일 단기간 S&P 500 지수가 무려 16.8%, 17% 떨어졌습니다. 30년물 장기금리도 그때 떨어졌고요. 코스피의 타격이 더 컸죠. 코스닥 지수는 말도 못하고요. 그 고점 대비했을 때 가장 하단의 그 레벨로 계산을 했을 때 23.3% 불과 며칠 사이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섹터별 등락률 4월 고점에서 10월 저점까지 계산을 한 수치인데요. 유틸리티가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에 필수 소비재 정도도 버텨줬다고 할 만하고요. 나머지 큰 폭의 약세를 시현했고 특히 경기 민감 섹터인 소재, 금융, 에너지, 산업재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그나마 좀 버텨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부채한도 협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은 저렇게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불확실성이 더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디폴트 시점 추정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옐런 재무부 장관은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소진돼서 국가부도 사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각각 6월 9일, 6월 1일로 잡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클레이즈나 뭐 ICAP 같은 경우에는 6월까지는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대한 이 사태가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파국으로 간다라고 이제 압박을 해야 양 당이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달 안에 특히 1, 2주 안에는 좀 결판이 나야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3개월 만에 만나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일정이 좀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에 어떤 이슈가 들려오는지도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결판은 시장에서는 한 17일 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약한 흐름 속에서 아주 큰 아웃퍼폼을 낸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 안에서 사이버 보안주가 오랜만에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AI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이 보안이 따라붙는 실과 바늘의 관계죠. 보안의 중요성도 같이 올라갈 텐데 그래서 이제 AI로 하나로 묶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키울 만한 호실적이 G스케일러에서 나왔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었는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보다 실적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하자 이 종목은 2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다른 보안 테마주들이 4% 안팎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52주 신고가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52주 신고가는 시장 대외적인 불안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성격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먹는 거 필수 소비,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가 미국에선 방어주라는 점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대외적으로 불안 요인이 확대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성장주가 52주 신고가 올리는 흐름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52주 신고가 영역의 종목이 AI주가 돌아가면서 올라갑니다. 어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52주 신고가 영역을 달렸습니다. 전해드렸는데요. 간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소 쉬어가자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 영역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I 관련 테마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AMD와 인텔 중에서 하반기 회복 기대는 AMD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근거는 아마 이제 연내에 출시 예정인 GPU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장 수익을 크게 내지는 못하더라도 엔비디아가 GPU를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AMD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두 종목의 주가 희비가 좀 엇갈렸죠. 인텔이 약간 쉬어가는데 AMD가 5.8%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AI 반도체 칩 관련 이슈라고 보셔야겠고요. 소프트웨어 쪽도 동반해서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알파벳, 구글도 A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AI를 발표했고 쓰기 코딩 능력 향상된 부분을 시장에 공개를 하자 알파벳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2% 그리고 시간 외거래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기업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 회사도 AI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왔고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앞으로 실적도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러스 AI 이슈를 좀 정리해드리면 지난달에 군사작전용 AI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AI가 묻어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정규장에서 4.5%가량 상승을 했고 지금 시간 외거래에선 무려 21%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회복의 의미 어제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빅테크와 가치주의 관점으로 양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일단 가치주의 이 흐름들 상황에서 방어주가 미증시에서 여전히 강한 모습인데 굉장히 특이한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테마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빅테크의 애플의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등장, AI 키워드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뭐 반도체 업황 바닥론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1분기 호실적을 내고 있는 개별 기업도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그림 그리실 때 이런 마인드맵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 가격의 급락세가 또 심상치 않아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이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인원 기준으로 위믹스는 현재 6, 7%의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이슈 때문에 그런데 시스템 문제로 비트코인 거래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미확인 거래 사상 최고 수준이고 전례 없는 네트워크 혼잡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제 코인은 우리나라의 코인을 사업을 하고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쭉 한번 좀 체크는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게임주 분위기 좋았는데 혹시나 이 코인이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장중에 투자 의견도 같이 좀 점검을 따로 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레포트를 냈습니다. 눈에 띄어서 쭉 정리를 해보는데요. 레포트 이름은 한국의 전기차 밸류체인 확대의 거시적 시사점이었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배터리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대 수혜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연평균 33% 올라갈 것이고 그 가운데 전체 한국 수출 중에서는 2.5% 상승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에도 2030년이 되면 대미 수출이 중국을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는 한국이 왜 이렇게 수혜를 받을 것인가? 한국은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세액 공제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공장 생산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의 흐름이 지금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주도주의 흐름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에 4월 19일에 당잠사에서 좀 체크해드린 내용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자료로 다시 한번 이제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도주 중반의 특징, 이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과거에 이 DB 투자증권에서 의견은 그 주도주 주식이 눌릴 때마다 더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주도주 후반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서서히 그 레벨 자체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매도하는 의견으로 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도주 중반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익과 매출액의 증가율이 상승해야 한다라는 건데 골드만삭스의 레포트대로라면 아직은 증가율 측면에서는 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주가 수준에서 여러 가지 봐야 할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 자료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 계절성 분석이 있습니다. 아시아 퀀트 스타일의 성과 분석인데요. 가치주는 보시는 것처럼 1월을 중심으로 했을 때 보통 상반기에 강세 흐름을 보였고 성장주가 의외로 이 중반부에 강했습니다. 5월에서 한 7월 정도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모멘텀 플레이가 나왔던 건 4월, 6월,
저 끝에 12월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5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5월 팔아라라는 격언이 적용되지 않고 시장이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그리고 실적 마무리 시즌 이후에는 성장주와 모멘텀의 이 두 부분에 시장이 주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들 추적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